안녕하십니까. 언어논리 강사 임재진입니다. 부사관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내에서 간부로서의 생활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사들을 앞에서 인솔하고 또는 주의할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간부로서의 그러한 지적 능력과 관련돼서 병사들을 소위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어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물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역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화자나 청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병사와 여러분들 관계의 그런 의사소통의 그런 원활성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적인 측면이 아닌가. 물론 지적 능력 가운데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바로 이런 언어 논리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사소통의 그런 어떤 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문항수는 공군, 육군 또는 해군 또는 대체적으로 특전 단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항수는 한 25문항 정도가 제시가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배점은 30점에서 35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언어 논리에 있어서 25문항 정도를 푸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한 2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 1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속도감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숙달적인 측면, 대체적으로 이제 반복이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체득해 두는 그런 측면만 된다면 사실 부사관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간이죠. 시간과의 어떤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부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모두 다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이제 강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했지만 대체적으로 책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책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 즉 언어 논리에서 가장 강조되는 세 가지 영역 부분으로 나눠놨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의 어떤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5문제 속에 모든 국어에 있어서 그 고등학교 교과의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어 논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언어 논리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편제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휘 영역이다. 두 번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법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영역이 바로 뭐냐면 독해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에서 대체적으로 25문항이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책 역시 이와 같은 그런 언어 논리에 있어서의 중심 내용, 어휘, 어법, 독해의 그런 세 영역으로 편제를 해서 수록해 놨죠. 그렇다면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까?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단어들의 관계,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요. 이 밖에 두 번째 있어서 단어의 어떤 의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열심히 나오죠.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용어로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문맥적 의미, 문맥적 의미 정도. 이렇게 해서 사전적 의미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로 시험에 출제되죠. 특히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주로 어떤 영역이냐, 고유어, 고유어랄지 그 다음에 한자어가 나오죠. 한자어 또는 한자 성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자 성어. 자, 이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속담이라는 것이 언급이 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관용적 표현이라고, 관용어 있죠.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면 그냥 관용을 합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을
각 문장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또는 언어적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어휘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맥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어떤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어휘 파트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교재는 저 처음에 어휘 편을 갖다 앞에 놓고 있죠. 가장 기본이니까요. 기초가 되는 거죠. 어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런 어휘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뭐가 이게 재료가 될 수 있겠죠. 하나의 어휘가 재료가 된다면 어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규칙이 됩니다. 규칙이 되고 이것을 실제 우리가 활용해서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 문장이고 그 문장 또는 더 나아가서 문장들의 집합체가 글이 되겠죠. 글에 대한 어떤 이해. 따라서 재료를 갖다가 묶는다. 무엇으로? 규칙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바로 뭐가 된다? 다시 글이 될 거단 말이야. 그 글에 대한 독해.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순서적으로 매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법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 어법이라는 그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문법이라고 그래. 이론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휘들을 우리가 어법에 맞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나올 것 같은데요. 문법과 관련돼서는 물론 어문 규정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게 문법이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의문론 파트, 의문론 영역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 형태론 파트가 있다든가, 형태론, 그 다음에 문장론이 있다든가, 문장론, 그 다음에 의미론이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영역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문 규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문 규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표준어 규정, 표준어냐 표준어가 아니냐는 이 표준어 규정과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고, 더 나아가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자 표기법이다. 로마자 표기법 또는 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자, 물론 한글 맞춤법상에 있어서는 그 안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문장 부호랄지,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시험에서 언급이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휘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좀 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어휘를 엮는 하나의 규칙이 이제 어법이다. 어법에는 이와 같은 문법과 어문 규정으로 양분화되는데, 일단 비중은 문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문 규정할 때 대체적으로 이때죠 4대 6 정도로 해서 어문 규정이 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글을 독해하는 거죠. 그럼 독해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독해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좀 중심할 필요가 있겠죠.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때 독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독해, 읽어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정보 일치 문제. 정보 일치, 즉 윗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윗글에서 우리가 윗글로 보아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일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 주제를 파악한다든지, 세 번째는 제목을 정하는 문제, 제목 정하기. 네 번째는 뭐 요약하기. 다음 글에 있어서의 요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정보 일치 또는 뭐 주제 파악 또는 제목 정하기, 요약하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문장의 배열 순서. 여러 문장들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 문장들을 논리에 맞게 배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뭐 접속어 넣기.
접속어 넣기도 나오죠. 문장 배열 순서, 그 다음 뭐가 있다 나왔지? 접속어 넣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볼 수 있으면 내용 채우기. 내용 넣기라고 할 수 있죠. 내용 넣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언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곱 번째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논리와 관련돼서 논증이랄지 그다음 오리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여덟 번째에 있어서는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독해 부분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사관의 시험에 있어서는 이 파트에 이제 일반 공무원 같은 시험에 있던 유형에서는 문학 파트가 강조되기도 하고 문학사가 강조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험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과 관련돼서 언어 논리 파트에서는 어휘, 어법, 그다음 독해, 유지다. 물론 우리가 직무 능력과 관련돼서 예시엔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언어 논리 파트의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부사관 시험에 있어서도 특히 언어 논리 파트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어휘 파트부터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마당 어휘 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어휘들의 관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들의 관계.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휘 파트에서 어휘들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죠. 자, 어휘와 어휘가 있죠. 이게 어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휘가 있고, 플러스 어휘가 있을 때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본다면 어휘의 의미와 관련돼서 주체어와 추상어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구체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사물이나 행동이나 현상에 관한 단어를 구체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뭐 나무 볼 수 있죠. 이 밖에 또한 사람 볼 수 있죠. 산, 뭐 구름 이런 것들, 뭐 인형 또는 뭐 장미꽃, 코스모스 다 이런 것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체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반면적으로 추상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생각이나 속성, 성격 등을 표현한 단어를 우리가 추상어라고 얘기하게 되죠. 거기는 지식, 뭐 소유, 사랑, 뭐 성실, 뭐 이성, 뭐 양심 이런 것들은 다분히 추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어와 추상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실제 대상이 있느냐, 실제 대상이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체어와 추상어를 구분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자, 이 밖에 두 번째, 일반어와 특수어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일반어라는 것은 상위 개념 단어, 다시 말해서 유개념의 단어를 일반어라고 하고, 밭의 그 밑에 하위 요소, 즉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어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특수어라고 하는 것은 하위 개념으로서 다른 말로는 종개념어라고 얘기합니다. 상위 개념어에서 갈라진 가지와 같은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생물이 있다. 미처 생물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이제 봅니다. 생물이 있다. 그 다음에 동물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자. 그 다음에 여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의 어떤 집합체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생물은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상위어가 되는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위어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상위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요, 하위어를 달리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종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언어와 하는 데서 이제 우리 보면 약간 단어들의 관계는 상대적이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생물과 동물에 있어서는 생물이 상위어가 되고 동물이 하위어가 되지만 반대로 동물과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보면 오히려
동물은 상위어가 되고 사람은 하위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의 단어는 한 단어에 대해서 상위어가 될 수 있고 또다시 뭐 될 수 있다? 하위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떤 단어는 오직 상위어만 된다는 말은 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단어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분히 좀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와 관계에 관련해서 단어와 단어들의 관계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 이제 별 2개 정도 해 두시고 일단 어휘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자, 첫 번째 이의관계입니다. 이의관계. 이의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뜻이 다른 관계, 뜻이 다른 관계를 이의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지우고 더불어서 설명한다면 어휘와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의관계. 이의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관계, 동음 이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음 이의 관계다. 동음 이의 관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의관계로 해서 대표적인 한 예를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배가 아프다 할 때 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배가 아프다. 자, 배가 나왔죠. 배가 아프다. 자, 배가 아프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배를 먹었다. 배를 먹었다.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장도. 그 다음에 배가 떠 있다. 배가 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때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배가 나온다. 배가 나온다. 배. 자, 소리는 다 똑같죠. 소리는 똑같다. 형식이 동일하죠. 형식은 동일한데 각각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배라고 하는 것은 위의 배는 사람 배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 배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죠. 배 복자를 써서. 두 번째 배라고 하는 것은 먹는 배, 배리자와 먹는 배를 나타내는 말이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배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어때요? 소리는 같은데, 즉 형식은 같은데 의미가 각각 다르다. 이것들에 있어서의 의미적 연관성은 있다 없다? 그렇죠. 의미적 연관성이 없죠. 자, 이렇게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 자, 소리는 같은데 이렇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것을 동음 이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이제 단어들의 관계를 제시한 상태에서 A와 B의 관계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동음 이의 관계라는 것도 알아두라. 이것과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관계냐면 다이어 관계가 있어요. 다이어 관계. 자, 다이어 관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건데,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건데, 이때 다이어적 측면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은 하나입니다. 형식은 하나인데 거기에 따라서 요것이 의미 있어요. 의미 1, 의미 2, 의미 3 이런 식으로 되는 관계를 다이어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차이점 뭐냐? 동음 이의 관계와 다이어 관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 1, 의미 2, 의미 3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러죠.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지? 다이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다시피 뭐가 나옵니까? 손이 아프다, 손을 끊었다, 손이 모자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앞에 손이 아프다 할 때는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 손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지만 손을 끊었다 라고 할 때는 교제, 관계를 끊었다는 말로 이해되는 거고, 손이 모자라다 할 때는 일손,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이해되는 거죠. 이 밖에 그의 손에 도란하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수완, 그의 수완에 도란하다, 그의 꾀에 도란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다라고 될 수 있죠. 이렇게 손이라는 단어가 문장 내에서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적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이어다. 대표로 여기에서 기억이 바로 중심 의미라면 나머지는 문맥 속에서 이해되는 주변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죠. 이렇듯 하나의 단어가 그 문장 내에서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때 이걸 다이어적 관계라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다이어와 앞서 얘기했던 동음 이어와 다이어의 차이점은 바로 그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 의미적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면 동음이어고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면 뭐가 된다 같이? 그렇죠. 다이어가 된다. 사전을 활용할 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찾는다. 사전 속에서 말을 찾는다고 할 때 말을 찾았을 때 말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 이렇게 써놓을까요? 말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타는 말도 나올 수 있겠죠. 타는 말. 그 다음에 또 말이 나오되 단위와 관련해서 말두자로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게 사전에 말 원, 말 투 이렇게 쭉 나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관계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한다? 다 같이? 그렇죠. 동음 이어 관계. 줄여서 이어 관계.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의 사전 속에 등재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사전 속에 등재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전 속에 등재된다는 것을 표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표제어로서 등재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또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거래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말도 그 말 맞지 않아? 논리가 맞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갖고 있는 의미나 또는 뭐 논리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아닌 문맥 속에서의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이어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동음이어는 각각 사전 속에 표제어로 등재되지요. 그러나 다이어는 그 중에서 중심음만 사전 속에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이어에 있어서의 각 단어들의 의미는 연관성이 있고요. 어원이 같다면 의미적 어원이 같습니다. 단어의 어원이 같다면 우리가 소위 동음이어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원도 같지 않다는 것. 이런 정도는 가볍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동의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동의관계는 말 그대로 뜻이 완전히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 바꿔 쓸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다? 동의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건너편에 책방이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책방 대신에 서점이란 말을 써도 별로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체 가능한 언어들의 관계를 또 단어들의 관계를 우리는 소위 무슨 관계? 그렇습니다. 동의적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어를 달리 보면 소리는 다른데 뜻이 같다는 점에서 이음 동의어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음 동의어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같은 동의어라도 결국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사회 계층적인 차이나 말하는 이의 태도적 차이 또는 방언적 차이에 의해서 다소 쓰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다, 사망하다, 죽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쓰임에 있어서 결국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할아버지가 죽었다도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다 하지만 뉘앙스적 차이와 또는 대체적으로 남녀에 있어서의 남녀라기보다는 어떤 세대의 차이 나이의 차이에 따라서 쓰임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나 놈 새끼도 마찬가지죠. 저놈이다, 저놈 잡아라, 저 새끼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하실 때 어때요? 좀 가끔 보면 들리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감정적 측면에 있어서 뭐랄까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쓰임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유의어와 관련돼서 유의관계와 관련돼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비슷한 관계를 유의적 관계다. 그래서 앞서 동의관계는 뜻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될 수 있는 관계를 한다면 유의관계는 뜻이 비슷한 관계였다. 뜻이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되는 게 아니라 쓰임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유의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어 나왔죠. 밑줄 해놓으실까요? 유의어는 그 용법이나 문맥적 환경이 다름으로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봅시다. 보면 소의 꼴이라고 하고 새의 꽁지라고 있습니다. 자, 꼴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길짐승을 우리가 길짐승에게 쓰는 말이라면 꽁지란 말은 날짐승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새꼴이라고 하지 않죠. 새꽁지라고 하고 소꽁지라고 하지 않죠. 꼴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따라서 꼬리와 꽁지가 어떤 사물의 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의미적 비슷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쓰임에 제약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꼬리와 꽁지라고 하는 것은 다소 유의적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단어들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동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잘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의미라도 쓰임에 따라서 또는 어떤 태도에 따라서 또는 방언적인 어떤 차이를 드러나기도 하고 태도적 차이를 드러나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단어들의 관계에서는 동의적 관계라기보다는 대체로 유의적 관계로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시험에 있어서는 동의관계, 유의관계를 구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데 혹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동의관계와 유의관계의 차이점은 완전 대체될 수 있느냐, 완전 대체될 수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되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서 각각 대입해 봐서 자연스럽다면 그건 동의관계, 그렇지 않다면 유의관계로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는 또 있죠. 쓰임에 따라서 같은 밥이라도 만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나이에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85세이십니다만 내가 집에 갔을 때 야야 맘마 먹어야지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 먹어야지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밥과 맘마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이에 따라서 쓰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같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낸다는 점은 공통점이 되겠으나 그러나 쓰임에 있어서 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유의적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또 있죠. 뭐 얼굴에 대해서 낯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쓸 때 어떤 경우를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볼 때 얼굴과 낯이 있다. 자, 너 낯 씻었니? 너 낯을 씻었니? 라고 할 수 있죠. 너 얼굴 씻었니? 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좀 바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쓸 때도 있죠. 뭐 가끔 보면 관용적으로 무한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하죠? 낯 뜨겁다 라는 말을 쓰지만 아이고 얼굴 뜨겁다 라는 말을 쓰지 않죠. 실제 얼굴 뜨거운 것은 얼굴이 뜨거운 것이야. 너 이렇게 얼굴이 뜨겁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한을 갖다가 우리가 당할 때 좀 나 뜨거운 일이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얼굴 뜨겁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쓰임의 제약이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유의관계의 그런 종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쓰임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복관계, 그 다음 그 밑에 인접관계, 그 다음에 상하관계 역시 전부 다 유의적 관계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상하관계,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 오히려 사람과 아이와 소년은 서로 상하관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저 아이가 저 소년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도 큰 범주 속에서는 유의적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의관계가 있습니다. 반의관계는 말 그대로 의미가 반대되는 관계를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의미가 반대되는 관계를 반의관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서를 통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좀 지우고요. 자,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의관계. 의미가 반대되는 관계를 반의관계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거는 뭐냐?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의가 된다.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의어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처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도 있겠지만 처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뭘까요?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결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성인이죠. 성인이냐, 그러나 뭐였다는 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라고 했죠. 이건 여성이죠. 반면에 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결혼이죠. 그러면서 플러스 성인입니다. 플러스 남성이죠. 결국 모든 요소가 다 같은데 이렇게 모든 요소가 다 같은데 뭐가 달라서 그렇죠.
하나의 요소, 성의 차이에 의해서 반의어가 된 거죠.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단어들의 관계 원에 대해서 반의어 찾는 문제 언급이 됐을 때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의어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의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다 오는 거죠. 가는 것은 가는 거고. 그래서 화자로부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화자에게 가까이 올 때는 오다라고 하지만 화자로부터 뭐 한다? 다 같이 멀어지는 것은 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다와 가다도 역시 방향에 있어서 반의어가 될 수 있다. 이런 반의어적 관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반대 관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모순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대 관계는 중간항이 없는 관계, 모순 관계는 중간항이 있는 관계. 이렇게 해서 반대 관계는 중간항이 있는 것과 중간항이 없는 것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대소가 있다. 대소. 크고 작은 것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항이 있죠. 대중소, 중간항이 있지만 모순 관계 속에서 보면은 중간항이 없지요. 예컨대 보면 남녀가 있다. 남과 여가 있으면 남과 여 사이에 중간항을 설정할 수가 없죠. 유와 무도 마찬가지죠.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없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것들 또는 선과 악 같은 것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아니지 선이면서 악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반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하나의 단어는 그것에 대해서 반의어를 하나 갖는 게 아니라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주변 의미에 대한 반의어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단어가 꼭 한 반의어만 갖는 게 아니라 중심 의미에 대한 반의어와 주변 의미에 대한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니까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죠. 뛰다가 있습니다. 뛰다는 그는 빨리 뛰었다. 그는 빨리 뛰었다 할 때 뛰다에 대해서 반대는 걷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죠. 즉 중심 의미에 대한 반의어가 됩니다. 반면에 물가가 뛰었다 할 때 뛰다와 물가가 내렸다 있죠. 이때 물가가 뛰다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는 거. 올랐다의 반대 내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로서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여섯 번째 하위 관계. 하위 관계라는 것은 상위 개념에 대해서 하위 개념, 상하 관계를 가졌을 때 보통 하위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식물 있죠. 상대적인 관계죠, 사실은. 그래서 상위와 하위는 상대적 관계면서 상여는 일반어고 하여는 특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밖에 이제 교차 관계, 모순 관계는 앞서 설명했고 교차 관계와 관련돼서는 외연이 중첩되는 관계. 교차 관계는 외연이 중첩되는 관계를 교차 관계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단어들의 관계 속에 이렇게 있다면 외연이 중첩되는 관계라고 해서 교차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여기에 이제 학자가 있다. 이 학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면 교육자가 있다면 교육자 가운데 학자도 있고 학자 가운데 교육자도 있다는 점. 이것이 무슨 관계? 교차 관계. 즉 외연이 중첩되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관계도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고 여기에 미남이 있다면 청년이 모두 미남은 아니니까 청년 가운데 미남이 있고 미남 가운데 청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 교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 관계, 모순 관계는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것과 대립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교차 관계라면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이것이 이제 교차 관계라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선언 관계가 있어요. 선언 관계. 선언 관계가 있다. 선언 관계는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 관계. 자, 선언 관계는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 관계를 선언 관계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 관계를 선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선언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까? 남자와 여자도 무슨 선언 관계라 볼 수 있겠죠. 선언 관계, 모순 관계는 절대 선언 관계 쪽에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모순 관계가 모두 선언 관계라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남과 여 같은 경우도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언 관계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지? 도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과 도지사는 행정상에 있어서 지위와 관련돼서 분명히 엄격히 구별이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시장과
도지사. 물론 이 관계는 모순 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선언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것은 모순 관계도 되면서 뭐가 가지만 그렇죠. 선언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모순 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사장과 사장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무슨 관계?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언 관계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첫 시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책이 편제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사관의 시험에 있어서는 언어 논리 파트가 어떤 영역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또한 이 어휘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있어서는 어휘의 이해 파트인데 그중에 한자어에 대한 이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죠. 한자에 대해서 사실 뭐 소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좀 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됐을 때 가장 또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부사관 시험에 있어서는 그 한자어에 대한 어휘, 한자어에 대한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랄지 적절하게 문장 속에서 그 한자를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